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4영역이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실천론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실천론과 기술론을 같이 보았을 때 약간 중복되는 영역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실천론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 즉 실천 기술의 개관과 기본 자세, 그 다음에 실천의 기초 기술, 다른 말로 하면 뭐 실천 기술이 되겠죠.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론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있고 4장은 기타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있습니다. 5장은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요와 모델이 있고요. 6장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7장을 보니까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요 및 모델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상 모델과 집단 대상 모델과 가족 대상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 기술론의 주를 차지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장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시적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5영역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사회복지 실천 기록 기술이 있죠. 기록과 연관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실천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간혹.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실천론과 중복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 기술은 실천 기술론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두었습니다. 자, 목차를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실천 기술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천론보다는 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천 기술론은 많은 득점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학자부터 시작해서 그 모델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모델에서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 즉 저는 이제 키워드를 하는데 핵심 용어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장 들어갑니다. 1장은 좀 워밍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워밍업이다. 실천론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상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관 및 기본 자세 보겠습니다. 제1절에 보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개관해서 1번은 제스트로가 이야기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처리 능력 또는 해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원조하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이나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들과 연결하는 데 원조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연결된 체계들을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공헌한다. 네 번째 제가 밑줄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는 사회복지 정책, 여기는 사회정책이라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더욱더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및 문제 처리 능력 향상 등의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자원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되겠죠. 새로운 관계를 수정하고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주변에 있는 많은 자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정책 개발과 개선에 기여하고요. 물질적 자원의 분배에 관여합니다. 사회통제 매개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정사회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교정사회복지사분들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영역에서 사회통제상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들의 통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교정사회복지나 정신건강사회복지나 사회통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통제의 매개인 역할, 그런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정의입니다. 3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론 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가치, 윤리, 책임으로부터 끊어주세요. 기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기술, 감정이입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요, 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정말 읽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신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쓸 때는 항상 윤리성을 고려해서 쓰는 게 좋고요.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질과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자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질과 기술이 일치해야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전문적 통합성의 특징을 반영하며, 그 다음 가로, 통합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가로 닫고요. 자, 통합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웠는데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천 과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끊으세요. 사회복지 실천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목적을 벗어난 기술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사의 개입 수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요. 마일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실천론에서 보았습니다. 미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거시적 수준, 전문가 차원의 개입이 있는데요. 자, 미시 수준은 거기 나온 대로 개별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미시라고 합니다. 그럼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은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범위 수준에서는 소규모의 조직 또는 팀, 공식적인 소집단만 동그라미, 소집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중범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촉진자와 중재자와 훈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 수준입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더 큰 체계인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인데요. 지역사회 동그라미, 사회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계획가나 행동가나 현장 개입가가 거시적 수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문가 차원의 개입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으로서 동료, 촉매자, 연구자, 학자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촉매자는 타 전문직과 협력하는 사람을 바로 촉매자라 한다. 이건 다 실천해서 제가 판서로 정리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5번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어떻게 출제가 된다 했죠? 각각의 역할에 대한 개념 또는 사례가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중요합니다. 조력자 별표, 중개자 별표, 옹호자 별표, 교사 별표, 그 다음에 6번 중재자 별표, 10번 현장 개입가 별표, 그 다음에 11번, 2번 촉매자 별표입니다. 자, 앞으로 넘기셔서요. 우리는 이거 다 그림으로 공부했었죠. 제가 그림으로 판서해 드렸습니다.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력자의 동의어가 뭐죠? 조성자입니다. 조성자 써주시고요.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서비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요. 자, 중개자입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와 자원 체계를 연결 동그라미, 연계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라 했죠. 한다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에 연결 동그라미 시키는 역할입니다. 중개자였습니다. 옹호자입니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가로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가로 닫고 없을 때의 역할을 말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만 동그라미,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효과를 야기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옹호자의 동의어는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라고 쓰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교사 교육과가 있는데요. 교사 교육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제공이라 가르치는 역할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사 교육자의 경우는 정보 제공이나 가르쳐주는 역할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끊어요. 개별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보 동그라미, 제공 동그라미, 정보를 제공하며 적응 기술을 익히도록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동그라미 역할을 교사, 교육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는 미시적 차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촉진자 들어갑니다. 퍼슬리테이터라고 하는 촉진자. 촉진자는 기관 또는 조직의 차원에서 조직의 기능이나 상호작용과 직원들 간의 협조나 지지,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며 조직 간의 연결망을 강화시키는 역할이다. 제가 그랬죠. 촉진 강화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강화 촉진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강화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자의 개념에는 강화가 등장한다. 그래서 조직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 집단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는 핵심적인 용어가 갈등과 중립입니다. 갈등 동그라미, 중립 동그라미. 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의사소통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조정 및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거기서부터 가로, 사회복지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이다, 가로 닫고.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중재자, 메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7번 훈련가입니다. 훈련가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입니다. 슈퍼바이저의 역할로서 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전문적 개발을 위한 직원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워크숍, 슈퍼비전의 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문가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 훈련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는 중범위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입니다. 자, 8번 계획가 들어갑니다. 계획가는 플래너락에서 기획가라고도 합니다. 계획가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의 동그라미, 수립하는 역할로서 정책적 또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나 사회구조에 관심을 갖고 주민 전체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발 및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목표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역할이 됩니다. 자, 계획가 오른쪽에 쓰세요.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로스만이 이야기한 모델인데요. 이거는 지역사회복지론에 나올 겁니다. 사회계획 모델 상 사회복지사 역할입니다. 사회계획 모델상 사회복지사 역할을 계획가로 보시면 됩니다. 행동가가 있습니다. 행동가 오른쪽에 줄 긋고 사회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사회행동 모델, 사회행동 모델상 사회복지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행동가가 있습니다. 행동가는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행동 모형 가로 묶어주세요. 사회행동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이며 급진적인 역할의 밑줄,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역할을 행동가라고 합니다. 지역사회나 거시적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가로, 사회 불평등이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 정의와 평등에 관심을 갖고 소외된 집단의 힘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있어 행동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가로 닫고요. 자, 우리는 행동가가 사회행동 모델상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서 집단 행동에 동참이라고 써보시면 됩니다. 집단 행동에 동참했다. 더 쉽게 할까요? 시위에 참여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동가라고 하죠. 행동가는 가장 적극적인 역할이고 급진적인 역할입니다. 현장 개입가입니다. 영어로 아웃리치 워커 또는 아웃리처라고 합니다. 현장 개입가는 클라이언트를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가로 열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활동 가로 닫고 지역사회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필요하는 개인들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역할입니다. 이상 계획과 행동과 현장 개입과는 거시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차원의 동료와 촉매자와 연구자, 학자가 있다 했습니다. 동료는 사회사업 실무나 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서 윤리를 지키고 전문가 조직의 참여를 통해 동료 간의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촉매자는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발전 및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서 가로 타 전문직의 협조 가로 닫고 타 전문직의 협조를 구하며 전문가 조직을 통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연구자, 학자입니다. 연구자, 학자는 연구 주제에 관한 문헌 조사나 자신의 실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분석, 욕구조사 등으로 전문직 이론의 발전, 사회사업 실무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연구자,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 쭉 다시 한 번 더 가볍게 반복해 드렸습니다. 제2절 들어갑니다. 제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 원조관계와 전문적 가치윤리, 우리는 실천론에서 가치와 윤리를 배웠고 전문적 관계, 관계론의 원칙까지 다 배웠습니다. 전문적 원조관계 보겠습니다. 전문적 원조관계 형성의 중요성 상당히 중요하죠. 전문적 원조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상호 합의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가로 협력적 관계 가로 닫고 이거를 영어로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원조관계 형성의 요소, 예술가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의 동그라미. 두 번째, 긍정적 존중, 존중의 동그라미. 원화함, 원화함의 동그라미. 진솔성, 진솔성은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을 말한다 했습니다. 진솔성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술가적 의미의 기술들입니다. 공감은 감정이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의 바탕을 둔 의사소통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공유하는 감정과 지각을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히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 반응의 밑줄, 이걸 공감이라 하죠. 긍정적 존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면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가로 조건 없이 가로 닫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원함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내는 다정하고 편안한 태도를 말합니다. 진솔성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성 있게 대할 때 끊어요.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원조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노출해 준다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이 도움이 되겠고 방어적인 태도도 줄어들겠죠. 자, 참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진솔성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 노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중립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진술을 말합니다. 자, 2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할 때 유용한 점입니다. 분명한 경계선에 가로 묶어주시고 유용한 점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역할, 임무,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그 이외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를 공식화하여 실천의 목적과 계약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이 중요합니다. 반가로 1번. 진솔성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 노출, 이게 시험에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가치의 동그라미요. 가치는 신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치의 의미는 밑줄 쫙 그으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가치이며 지식은 알려진 것 또는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는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와 윤리거든요.
그래서 가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윤리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옳고 그름은 윤리고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치입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사람에 관하여 사람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전문직이 갖고 있는 신념의 동그라미, 이게 가치입니다. 사회사업 전문직은 지식이나 개입 방법만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전문직으로서의 뚜렷한 가치나 신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번 별표,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린 실천론에서 했고요. 윤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윤리 X입니다. 가치, 지식, 기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전문적 활동에 필요한 지식, 지식의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가치와 지식을 현장에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동그라미 3입니다. 그래서 가치, 지식, 기술이 3대 요소다. 윤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사회복지사와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은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결정은 가치 선택을 반영하는데, 가치 선택은 전문가 훈련, 기관의 규범, 전문가의 역할, 사회복지사 개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기관은 항상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시간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경험에 기초한 사회복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끊어요. 자, 실천에 필요한 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론 접근이나 양식을 적용 시 흔히 개인적인 가치 선호도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번 정도 별표 줘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기능이 있습니다.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의 기능은 실천에서 배우셨는데요. 기능의 동그라미요. 자, 이해하십시오. 윤리강령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자기를 규제한다. 자기 규제의 동그라미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규정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끊어요. 전문직의 사명이나 방법론과 관련된 규범 수립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윤리강령은 법적 제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윤리강령은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밑줄 친데 별표 치세요. 자, 그 자리에 법적 제재,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이겁니다.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법적 제재 X입니다. 2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지침과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자기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고 1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도덕 원칙 또는 의무가 대안 선택의 과정에서 동등하게 유용하다고 여겨짐에 따라서 원칙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떠한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 옳은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 이걸 딜레마라고 하죠. 양가로 2번만 별표. 자,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적인 개입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윤리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 활동을 보시죠.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실천할 경우 끊어요. 비밀 보장이나 자기결정권이나 원종주의나 진실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의 충돌이 가치 선택에 있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은 간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있어서 분배 문제 박스, 분배 문제를 다루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윤리적 갈등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일원이자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밑줄 쫙 그어주십시오. 조직체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동료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례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사례입니다. 16살 여학생이 임신 5개월인 상태에서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여학생은 중절 수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비밀로 하길 원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아이를 없애고 싶어요. 중절 수술. 비밀 보장은 부모님께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진실을 말할 의무 동그라미 1, 비밀 보장 동그라미 2,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동그라미 3 이것 등 몇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윤리적 갈등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밑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논란과 변화입니다.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플렉스너의 비판이 3번 출제가 됐는데요. 자, 거기 보면 9회, 15회, 16회 이렇게 해서 3번이 출제되었습니다. 플렉스너의 비판은 1915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15년 이후의 변화. 플렉스너가 사회복지 전문직을 비판한 것이 1915년이니까 15년 이후의 변화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겠죠. 그게 바로 반가로 2번입니다. 반가로 2번의 별표 2개. 자, 위로 올라가시죠. 먼저 플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사회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 전수할 만한 전문기술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정부의 책임 아래 실시되는 교육과 전문적 자격제도가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직체도 없다고 했고 전문적 실천의 강령도 없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렉스너 이후의 비판 1번은 플렉스너 비판 이후에 미국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지속적인 논쟁이 되었고 사회복지직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천의 역사에서 배우셨습니다. 다 기록해 드렸고요. 자, 2번 그러니까 플렉스너가 비판한 이후에 사회복지계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 여사의 사회진단이라는 저서가 발간되죠. 1921년에 NASW 미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미국의 전문 사회복지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플렉스너 비판 이후에 나타난 변화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린 우드는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글에서 전문직의 속성을 5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밑줄 쫙 시작. 지식, 문화, 사회적 승인, 윤리강령, 권위입니다. 5가지 밑줄 쫙 그어주시고 그린 우드는 사회복지 전문직은 이미 전문직이라 규정하고 계속 전문직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그린 우드의 전문직의 속성도 1957년이니까 1915년 이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공간에 이걸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우드 전문직 속성 지문 승강권 암기법입니다. 지식, 문화, 승인, 강령, 권위입니다. 자, 지, 문, 승, 강, 권 동의어 들어갑니다. 이론, 인가, 인정, 이거는 윤리강령을 말합니다. 이거는 힘입니다. 자, 전문적인 지식, 전문직의 문화, 사회적 승인입니다. 사회적 인가, 사회적 인정, 윤리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적인 권위,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시했고, 자, 관념적 철학,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2절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3절, 전문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자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학자로서의 자질과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1번,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경우 긍정적인 존중에 가로 묶어주시고,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원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히 듣는 경우 가로 적극적 경청. 3번, 사회복지사가 따뜻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클라이언트 경험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는 것, 사회복지사의 가로 적절한 정서적 관여 이퀄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원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삶에 있어 타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가로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가로 닫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효과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밑줄 쫙쫙 친 거 이런 것들만 보셔도 됩니다. 자, 2번, 사회복지 실천에 전문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지식이나 이론의 겸비 이렇게 나오면 과학자적 요소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지식 동그라미, 이론 동그라미. 자, 밑에 양가로 2번의 별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가로 묶어주시고요. 사회적 조건과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 지식의 동그라미.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 지식의 동그라미.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 지식의 동그라미.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지식, 지식의 동그라미.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지식, 지식의 동그라미. 지식 이퀄 이론입니다. 지식 자리에 이론이 들어가면 과학자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보니까 여기에는 지식과 이론이 없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오른쪽에다가 지식 X, 이론 X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과학자적인 사회복지사와 예술가적인 사회복지사를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열정과 용기 밑줄, 전문적 관계 밑줄, 창의성과 융통성 밑줄, 희망과 에너지 밑줄, 판단 밑줄, 개인적 가치 가로 열고 신념 가로 닫고, 개인적 가치 밑줄, 전문가 스타일 거기에 밑줄입니다. 전문가 스타일은 오른쪽에 뭐 의복 이런 것도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말투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의복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적인 스타일에 의해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열정과 용기입니다. 그 과학자로서의 의미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해 주시고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식과 이론이 나오면 과학자적인 요소다. 그것이 아니면 예술가적인 요소다. 지금부터 예술가적인 요소를 보자 그 말입니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필수 조건은 사회복지사의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비탄이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에 하나가 되거나 몰입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단순히 대담한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흔히 인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것 밑줄,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전문적 관계입니다. 전문적 관계 오른쪽에다가 라포, 형성. 자, 전문적 관계 형성도 예술가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인간의 경험, 즉 변화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생기기 전에 신뢰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전문적 관계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변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될 겁니다. 창의성과 융통성입니다. 창의성은 클라이언트 상황이 독특하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융통성도 창의성의 차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희망과 에너지입니다. 변화가 불안을 초래하거나 고통스럽게 보일 때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위한 활동에 동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어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상호협력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두 가지 특성이 바로 희망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입니다. 클라이언트 상황의 사정, 대안적인 해결책의 제시, 원조 과정의 계획, 변화, 활동 수행, 서비스의 종료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끊어요. 사회복지사의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조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벗어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모두 다 포함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은 사회복지사의 명확하고 날카로운 사고력에 달려 있습니다. 실천 지혜 속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분석적이고 반성적이어야 되며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 학습에도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말하죠. 자, 개인적인 가치를 보겠습니다.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권리 존중의 동그라미. 모든 인간은 생활상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며 인간으로서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자원과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가족, 교육, 정보, 그리고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 제도는 끊어요. 인간의 욕구에 관해 인간적이고 반응적이어야 됩니다. 개인적 자유에 대한 헌신성입니다. 헌신의 동그라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는 그 성원들에게 사회적 통제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를 주라 이 말입니다.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입니다. 자기결정권 존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고취해야 합니다. 전문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는 방법, 즉 사회복지사의 에너지, 창의성, 지혜, 그리고 판단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헌신성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또한 의복, 헤어스타일, 자세, 언어, 그리고 그들이 누구이고 자신과 타인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전문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맨 아래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간단히 쓰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틀림. 비교하면 틀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맞느냐? 바로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 이루어야 함. 그래야 맞는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바로 지식적인 측면이다. 이론적인 측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가적인 자질은 그 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식과 이론이 나오면 과학자적인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 과학자적 의미의 사회복지사,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그 부분을 꼭 정독하시되 지식이라는 단어를 착안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출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회복지사는 길거리의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황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시의회를 설득하는 데는 정장 차림으로 가는 게 좋겠죠. 또한 캐주얼 차림의 사회복지사는 아동 및 가족과 활동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그들의 권익을 위해 법정에 설 때는 캐주얼 차림보다는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잘 갖추어서 입는 것이, 상황에 맞게 입는 것이 바로 예술가적 자질의 전문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팁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팁, 실력 따지기,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는데 이 내용까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죠. 자, 첫 번째 박스에 있는 팁은 참고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웹허스의 실천 지식 기반입니다. 실천 지식의 기반은 1번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고 2번이 조사 및 연구입니다. 3번이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미시, 중범위, 거시 모두 다 포함해서요. 네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1급 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돼 있어요. 1교시가 기초 과목이죠. 기초 과목에 인행사가 있고 조사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교시가 실천이죠. 3번이 실천이란 말이 있죠. 4번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사전 과목 이수할 때 이 네 과목을 말해요. 인행사, 조사, 실천, 정책 이렇게 말하는데 웹허스가 말한 실천 지식의 기반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린우드 이야기는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1957년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글에서 그린우드는 전문직의 속성을 다음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지식 기반과 기술의 정립, 전문적 권위의 발전과 수용,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승인, 고유한 윤리 강령, 그 다음에 공유된 전문적 가치와 규범, 이걸 문화라고 한다.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밑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에서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가장 추상적인 것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 순서 나열에서 나왔었습니다.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공간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보셔도 됩니다. 제가 깔때기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추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추상적 수준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구체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타이틀은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이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폐, 관, 이, 모, 지혜입니다. 폐관, 이모, 지혜. 첫 번째가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가 퍼스펙티브,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론입니다. theory, 그 다음에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것이 바로 실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델 안에는 많은 기술과 기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 지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폐관, 이모, 지혜 이렇게 순서 나열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됐다. 자, 보겠습니다. 패러다임, 추상적의 동그라미요.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 틀을 말하고요. 세계관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개념적 틀,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점, 시각이라고 하는데 관점이 키워드입니다.
개념적 준거틀로서 관심 영역과 가치, 대상들을 규정하는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관심 영역과 가치, 대상들을 규정하는 사고체계란 말이죠. 거기에 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강점, 관점이라는 말이 있죠. 강점, 관점. 그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 영역이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이나 장점에 관심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그 다음에 대상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의 장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입니다.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 의미의 집합체로서 끊어요. 현실을 구조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 속에서 추상적 수준의 관점이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관점의 구체화, 가로 묶어요. 관점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관점 바로 밑에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실을 구조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 거기에 이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아무래도 객관화하려는 노력, 현실을 구조화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론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입니다.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시킨 것, 거기에 가로 묶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실천 활동할 때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모델을 적용한다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실천 활동의 원칙이나 방식을 구조화시킨 것, 가로 닫고, 이거를 우리는 모델이라 한다. 실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천 지혜가 가장 구체적인데요. 실천을 통한 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이러한 유형의 지식은 사회복지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경험적으로 얻어진 이러한 유형의 지식이란 말이죠. 자, 거기다 쓰세요. 경험적으로 실천해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에게 계속해서 경험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누적이 되겠죠. 누적이 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사고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실천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지혜. 자,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게 땡땡땡땡 해서 소설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잡아주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개념적인 틀은 패러다임이다. 그 다음에 관심 영역이나 거기 나온 대로 가치라든지 대상들을 규정하는 사고체계를 관점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객관화하고 구조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 추상적인 수준의 관점이 좀 더 구체화된 거다. 그 다음에 모델은 우리가 이제 실천 방법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 활동의 원칙이나 방식을 구조화한 것이 바로 모델이다. 그 다음에 실천 지혜는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의 행동이나 사회복지사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하면서 얻어진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실천지혜,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내용이고 1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천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